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의 변화도 또 시장에서는 늘 그렇듯 네, 이슈가 좀 요즘, 많습니다. 네. 한 축은 금리, 한 축은 구글, AI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이니까 한 주 좀 전해 주시면. 네. 조금 불안불안하면서 네. 다시 연말 랠리로 조금 방향성을 잡는 듯한 네. 아직은 듯한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고 이러면 잘하면 산타 랠리도 있겠는데 약간 연준에 특히 다음 달 2주 남았죠.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에브리띵 약간 휴식, 폭락 이렇게 분위기가 에브리띵 랠리에서 랠리에서 휴식. 주저앉았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조금 힘을 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러면 그 기폭제는 역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지면 막상 되면은 또 기대감이 워낙에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전제로 랠리를 펼쳤다가 네. 파월 의장이 일단 예정된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S&P 500도 한 3~4%가 그걸 빌미로 해서 빠진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좀 주가가 낮아지니까 소폭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지고 이러니까 또 시장이 조금 그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이 갖춰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갑자기 높아졌죠. 예, 지금 30%대에서 지금 80%대니까요. 인하 확률이. 이게 원래 확확 이렇게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네, 이래요? 거기는 선물 시장에서 베팅하는 거니까요. 네. 투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그 네. 베팅 이럴 것 같다라는 거니까 네, 확확 이제 변하기도 하는데 그게 최근에는 좀 격하게 네. 인하 확률이 30%에서 80%대로 지금 올라간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밸류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약간 조정을 받아서 밸류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듯한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다시 어쨌든 랠리를 보일 것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 IB들에서 S&P 500 그 목표가를 다 높이더라고요. 지금 한 6,800 수준인데 JP모건 7,500, 에버코어 ISI도 7,750 이런 식으로 다 높이는 것 같아서 기대감이 좀 최소 내년에 네. 10%, 지금 6,800에서 10%, 또 높게는 한 20%. 네, 그래서 도이치뱅크 같은데 8,00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한 20%죠. 그러니까 어쨌든 10%든 20%든 방향성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근데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연준이 아니라 그 월가의 IB들은 매년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이 원래 그렇죠. 네, 그래서 반만 믿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속이 계속될 거다 내년까지. 그리고 AI 관련주, 빅테크 관련주의 실적이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진율 좀 안심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적하고 그리고 금리 유동성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 확률적으로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자료 하나 보고 싶은데 그 S&P 500 PER이 현재 22배, 근데 M7은 28배가 이제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근데 M7을 만약에 빼면 몇 배일까? 19배. 그러니까 20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7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박사님 생각하신 여러 가지 함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지난 80년간, 거의 100년간 이게 점을 찍은 겁니다. 네. 어떤 점을 찍은 거냐면 매년 연초 대비 연말 주가 상승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승률이 이제 연간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횡축은 이게 이제 PR입니다. 12개월 예상 PR인데 이게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R이 높아지면 뭐 시장에서 먹을 게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데 지금이 이제 소문난 잔치고 또 앞으로 먹을 게 별로 없는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이런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뭐 조금 주가가 뭐 등락하면서 뭐 엔비디아 PR이 뭐 30배에서 뭐 25배로 낮아지고 그래서 조금 사볼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조금 약간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거의 야구로 따지면은 뭐 한 7회, 야구가 9회가 일단 정규 이닝이죠. 한 7회 정도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요 정도의 PR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다. 예를 들자면은 연초에 올라서 연말에 조금 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금 현재 위치는 싼 상태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률도 그렇게 그닥 높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지금 주식에서 발을 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항상 역사적으로 마지막 랠리 이게 조금 더 비싼 상태에서 조금 더 과열을 지나서 거품까지 가는 혹시 거품까지 간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가파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승률보다는 상승률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마지막 랠리의 상승률이 기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상승 기울기도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M7 제외, 그러니까 493개 종목이 되겠죠. 93개 종목. 이 종목의 PR이 굉장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M7에 비해서는 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M7은 비싼가? 지금 28배라는 PR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PR 22배보다는 굉장히 높은 28배인데 그러면 무조건 M7은 고평가되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M7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거의 28%예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493개 종목, M7 제외한 종목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2%입니다. 그리고 M7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3%인데 이익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 네, S&P 500의 이익의 5분의 1을 감당하면서 시가총액은 3분의 1을 감당한다. 그거는 뭐 그렇게 대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M7의 실적이 언제 꺾일 건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M7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빅테크,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이 두 업종을 합치면 시가총액의 45%거든요, 무려. 이 45%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소위 테크, 뭐 AI 관련주죠.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익이 특히 이익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 뭐 가이던스보다 높냐 낮냐, 뭐 컨센서스보다 어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망을 언제 줄까 얘네들이 이것을 맞추는 게임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정을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할 때 박사님께서 중간중간 오히려 약간씩 이렇게 김을 조금 빼주는 게 바람을 빼주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풀어서 한 번에 빵 터지는 것보다는 약간씩 바람을 빼는 게 낫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시장의 최근에 약간의 조정 요거는 그런 정도의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비싸지만 지금 거품은 아니고 물론 이제 거품은 아니지만 비싼 상태지만 그런대로 이익이 뒷받침이 되니까 지금 손 털고 나가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런 상태에서 또 바람을 조금 빼주니까 시장에서는 또 매수세가 달라붙고 이런 상태죠.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지금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도
하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장의 상승과 약간 비례하면서 이렇게 B2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뭐 사람들이 경계심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막상 이제 막바지 국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도치감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뭐 이렇게 돼야 이제 고점의 이제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성적이고. 네, 너무 비싸지 않아? 추가로 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AI 거품 아니야? 이게 뭐 약간 이상하지 않아? 뭐 이제 지금 계속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는 떠나지 못하는 중간중간 의심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심리 상태죠. 오히려. 네. 생각보다 B2가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기업 측면의 무리한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최근에 이제 AI 너무 무리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대비 돈은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걱정이 되는 기업들이 좀 늘었다는 것도 시장에 한동안 좀 걱정거리였지 않습니까? 투자만 폭증하고 수익화는 더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버블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M7 조금 범위를 좁히면 빅4 M7 중에서 더 센 놈들이죠. 이 네 업종, 네 종목에 4개 종목 혹은 뭐 7개 종목, 뭐 조금 광범위하게 보면 뭐 한 10개 종목들의 그 내년도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은 돈 번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벌어들인 현금보다도 더 많이 회사채를 찍어서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미국 전체적으로 한 7, 8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그러면 내년은 몇 퍼센트 증가할까? 올해보다 내년은 80%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약간 이제 증가세가 투자의 증가세가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것은 주가에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거 장표 한번 보면서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말씀드린 게 요 차트를 보시면은 네. 장기적으로 네. 내년은 증가율이 작년 대비 올해 증가율보다는 떨어지지만 길게 봤을 때 이건 2030년까지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 증가 HSBC에서 분석한 건데요.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100이라면 2030년 한 5년 후에는 뭐 한 23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2.6배, 26%가 아닙니다. 2.6배가 데이터 센터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액면 그대로 2.6배가 아니고 그것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배 이상은 지금부터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에 조금 매몰될 필요가 있을까? 혹시 뭐 이런 것들로 뭐 여러 가지 뭐 AI에 대한 투자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너무 이익의 범위를 넘어서고 또 수익 대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 저는 뭐 긴 그림으로서 그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기업들, 핵심 기업들, 특히 미국의 M7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 이익 전망이. 그 얘기인 즉슨 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이익이 한 13%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꺾여야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지금
한두 개씩 증거가 나와야 시장은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 아직은 그게 너무 탄탄해요.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네. 갈 길은 멀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된다. 내년에 조금 투자가 슬로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핵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마구 투자한다고 이익이 망가질 거냐. 네.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희박하다라는 쪽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 이제 한참 했는데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경제를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좀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10년물 금리 비롯해서 금리가 조금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일본하고 우리는 최근에 국채 금리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조금 비슷하게 커플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일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네.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제2의 아베노믹스를 펼칠 거다. 네. 그러니까 돈을 펑펑 쓰고 또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200%가 넘는 상태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달릴 거다 빚으로. 빚으로. 네, 그런 게 이제 정책 노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튀고 있고요. 특히 뭐 동경도 물가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2.7%, 전국적으로도 2.5% 상승. 일본 물가치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엔화 환율이 잘 아시다시피 158엔까지 찍었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엔 달러가 조금 불안한 그런 양상에서 지금 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물가도 오르고 해서 또 엔화도 조금 문제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또 올리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일본 엔화랑 우리 엔화랑 너무 이제 비슷하게 일본 엔화가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좀 끌고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원화는 뭐 우리나라 내부 사정 좀 M2 증가율이 높거든요. 지금 미국보다. 통화량. 네, 통화량 증가율이 높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네, 또 국가 네. 저기 부채도 슬금슬금 뭐 아직은 절대 수치는 낮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장기적으로 조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또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원화로 잘 안 바꾸고 있어요. 돈을 갖고 있는 달러를 이제 보통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고. 달러로 가지고. 네, 왜냐하면 계속 또 나가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사랑.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근데 이게 진짜로 영향이 환율에 큰 거예요? 이 서학개미 얘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지금 뭐 네. 저도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뭐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 달러가 조금 약한 거는. 근데 우연치 않게 일본이 엔화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와 조금 사정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는 금리 환율이 조금 비슷하게 닮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금리는 조금 내려오고 일본은 이제 올라가고 그럼 이 차이가 주는 거잖아요. 이 현상은 어떤 또 파생적인 영향들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의 글로벌 환율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팩터는 저는 양국의 금리 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ECB,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년도에 저는 못 내릴 거라고 보고 혹시 내리더라도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유럽은요? 네, 영국도 ECB보다는 한두 번 더 내릴 거는 같지만 그래도 뭐 최대 한 번 내지 두 번. 거기에 반해서 미국은 지금부터 따지면은 저는 한 3번 이상은 내릴 것 같거든요. 최소 3번. 올해 12월 한 번, 내년 상반기 2번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금리 차,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영국이 됐든 미국과의 금리 차가 좁혀진다라는 거죠. 좁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중장기 한 1년 정도의 환율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슈퍼달러 강세가 없을 거다. 당분간 내년 중반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것에서 원달러도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교란 때문에 뭐 1,500원 터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조금 원화의 초약세, 달러의 슈퍼 강세 이것을 예상하기에는 조금 배경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앞서 있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닥쳐 있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FOMC 일단 12월에 있을 그 부분을 본다면 아까 금리 인하가 계속 높아졌다 이제 한창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기대감이 워낙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이게 이제 시장에는 조금은 충격이 될 수 있잖아요. 예상 바뀌니까.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의견들이 너무 갈려서 네.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서로 네. 의견으로 보면. 뭐 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한다고 해도 뭐 분열된 뭐 인하가 될 것 같고요. 동결해도 분열된 동결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6주 후에 뭐 지금부터는 7주 후가 되겠네요. 네. 1월에 FOMC에서 내릴 겁니다. 그래서 12월이든 1월이든 조삼모사다. 뭐 시장이 약간 실망하겠지만 뭐 곧 뭐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1월 달에 내릴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12월에 안 하면.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뭐 주가 조정의 핑계지. 뭐 하루 이틀 주가 조정을 만드는 요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비둘기, 중립, 매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두 분은 비둘기로 조금 이사를 가셨고 두 분은 또 매파로 또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두 분은 비둘기로, 세 분은 매로. 그래서 이게 5대5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이 제퍼슨 부의장인데 뭐 제퍼슨 부의장이 뭐 매파로 갔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장과 부의장은 이제 한 몸이라고 봐야 돼요.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제퍼슨도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그래서 7대5가 된다라는 거죠. 동결이든 인하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베이지북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12개 지역 그 관할 지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고용이 둔화되고 해고는 없지만 신규 고용도 없고 K자형 경기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베이지북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고용이 식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를 강타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조금 인하하면서 앞으로의 인하는 굉장히 신중하겠다라는 매파적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더 식어야만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표명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이든 아마 성명서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뭐 그렇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인하 쪽으로 지금 이미 컨센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약간 매파적인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신중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뭐 그렇게 환호하거나 그것 때문에 폭등하거나 주가가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 보면 박사님도 인하는 할 것 같지만 좀 멘트나 뭐 문구나 매파적인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 운동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12월에 안 하면 1월에 할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조삼모사의 성격 뭐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